뭐야, 다 어디 갔어? 나 버리고 다 도망간 거야? 나는 오늘 내 부모가 딸인 나 대신 사위를 데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다.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7시만 되면 지연아, 출근 전에 이거 가져가라 하면서 반찬을 손에 쥐어주시던 엄마 전화가 오지 않았다.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보내며 오늘은 잡채했어. 저녁에 들를래? 라고 묻던 메시지도 없었다.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어서 없으니까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만 가고 받질 않았다. 집에 있을 시간이 훨씬 지났을 텐데도 이상한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대충 출근 준비를 하다가 결국 회사에 연차를 내고 엄마 아빠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괜히 마음이 더 불편해졌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린 채였다. 뭐야, 나도 늙었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엄마가 보면 분명 잔소리를 할 것이다. 너는 스스로 좀 챙겨, 애만 챙기지 말고. 그런 잔소리도 오늘은 듣고 싶었다. 702호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문고리를 잡아보니 이상하게도 문이 잠겨있지도 않았다. 천천히 문을 밀자 거실 불이 꺼진 채 텅 비어있는 집 안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내 목소리가 휑한 거실에 울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신발장 위에는 늘 가지런히 놓여있던 아빠 운동화도 엄마 슬리퍼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안방, 작은 방, 주방, 화장실까지 뒤져봤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흰 종이 봉투에 익숙한 엄마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연아에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2장짜리 편지가 단정히 접혀 들어 있었다. 우리 지연이에게. 먼저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지게 돼서 미안하다. 나쁜 부모라고 욕해도 할 말이 없다. 너무 많은 것들을 너한테 짐 지어놓고 또 우리가 도망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우리가 너보다 준호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언젠가 알게 되겠지. 너무 미워하지 말고 내 인생을 네가 좀 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집 전세 보증금은 내 앞으로 남겨두겠다. 통장 안에 있는 건 네가 알다시피 다 내 이름이다. 우리는 조금 멀리 가 있을 거야. 한동안 연락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당분간은 우리 찾으러 오지 말고 그냥 하늘이랑 너를 지키는 데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나는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너보다 준호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한 줄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우리 부모가 딸인 나보다 사위를 먼저 선택했다는 말. 그리고 우리가 도망치는 것 같아서라는 표현. 도망친다고? 그제야 눈에 띄었다. TV 장식장 위에 놓였던 가족 사진들이 사라져 있었다. 옷장 안엔 옷 몇 벌만 덜렁 남아 있었고 서랍에는 중요한 서류들도 비어 있었다. 하룻밤 사이 부모님은 정말로 짐을 싸서 떠난 거였다. 나한테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아니, 말 대신 1장짜리 편지를 남겨놓은 셈이었다. 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나보다 사위를 선택했다고. 그동안 반복해서 들어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지연아, 준호가 얼마나 애쓰는지 네가 몰라서 그래. 너 말만 좀 줄이면 참 좋은 애야. 사위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네가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니. 네가 조금만 더 이해해줘. 남자는 자존심이란 게 있어서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부모님은 늘 남편 편이었다. 맞벌이하면서도 집안일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건 나였고 아이 육아도 대출이자 걱정도 시댁 제사 준비도 다 내 몫이었다. 그 와중에 남편 준호는 창업한다고 회사를 그만둔 뒤 3년째 이제 곧 자리 잡을 것 같아만 반복했다. 적자 가게를 버티느라 대출은 늘어갔고 내 월급으로 가게를 버티는 날이 계속됐다. 지쳐서 엄마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돌아오는 건 늘 사위를 두둔하는 말뿐이었다. 너는 참 복도 많다. 요즘 세상에 술, 담배, 도박 안 하고 딴짓 안 하는 남자 어디 있냐. 나는 속으로 소리 질렀다. 엄마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는 남편이면 그게 딴짓 안 하는 걸로 다 면죄부가 되는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다. 엄마 아빠의 눈빛은 늘 한결같이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내 불만을 작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내 마음속 억울함을 계속 눌러 담으며 살아왔다. 그게 오늘 폭발한 것이다. 편지를 주먹 쥐듯 움켜쥐고 나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신호음만 몇 번 울리다가 이내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다. 설마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또 걸었다. 그래도 받지 않았다. 준호야, 빨리 전화 좀 받아.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때 톡 알림이 하나 떴다. 통화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손을 덜덜 떨었다. 통화 중이면 누구랑 통화 중인 건데? 설마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은 하나였다. 딸을 버리고 사위를 데리고 도망쳤다. 머리에 피가 쏠려 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을 하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렸다. 교차로 신호가 바뀌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겨우 집 앞에 도착해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손등으로 얼굴을 막 비비고 내렸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린 딸 하늘이가 뛰어나왔다. 엄마, 외할머니 집 안 가?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다. 오늘은 못 가. 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행 가셨어.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늘이 크면 같이 가자. 거짓말을 입에 올리면서도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노는 점점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래, 그래도 난 딸인데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사위 손을 잡고 도망을 가? 혼잣말이 계속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수십 번 다시 읽었다. 우리는 조금 멀리 가 있을 거야. 한동안 연락하지 말아라. 그 문장이 특히 날 괴롭혔다. 마치 내가 먼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부모를 몰아붙여 도망치게 만든 가해자인 것처럼. 새벽 2시를 넘겨서야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안 찾으라면 더 찾고 싶어지는 게 딸 마음이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게 순하지 않다. 부모님이 원하는 딸 역할을 하느라 얌전한 척 했을 뿐. 이번만큼은 내가 알고 싶었다. 왜 내 부모가 내 남편을 선택했는지. 왜 나에게 등을 돌렸는지. 다음날 나는 회사에 또다시 사정을 이야기하고 며칠간 휴가를 냈다. 그리고 아침부터 엄마의 자취를 하나씩 좁기 시작했다. 먼저 엄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혹시 우리 엄마한테서 여행 간다는 말 들으셨어요? 여행? 글쎄. 요즘 무릎 아프다고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던데. 근데 며칠 전부터 통화가 안 되긴 하더라. 단골 미용실에도 연락해봤다. 아줌마, 혹시 우리 엄마 머리하러 오셨을 때 어디 가신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아, 그날 그러셨지. 바다 소리 한 번만 크게 듣고 싶다고. 속초 얘기도 하고 포항 얘기도 하고 근데 딱 정해서 말은 안 하셨는데. 바다. 엄마가 바다를 좋아했던 건 안다. 젊었을 때 가난해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다고 늘 말하셨으니까. 아빠가 술에 취해 그래도 당신이랑 처음 갔던 바다 기억나냐? 포항 영일대 말이야. 하며 웃던 것도 떠올랐다. 그럼 혹시 포항? 나는 컴퓨터를 켜고 포항행 기차표를 검색했다. 하늘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짐을 간단히 챙긴 뒤 혼자 포항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단지 편지 한 장과 미용실 아줌마의 뜬금없는 기억만으로 광활한 바닷가 도시에서 두 노인을 찾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가만히 집 안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열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는 수십 번이나 부모를 원망했다. 결혼할 때도 그랬지. 내가 눈물 흘리면서 정말 이 사람 맞을까 물었을 때 아빠가 뭐라고 했더라. 사위감으로 이만하면 어디 가서 내놔도 안 부끄럽다. 네가 눈을 더 크게 떠봐라. 그런 사람 없다. 그 말을 믿고 나도 그래, 맞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준호와 결혼한 지 10년. 좋은 날도 많았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이가 사랑 없이 버틴 세월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 스며든 건 사랑보다는 피로였다. 나는 현실이 싫어서 그 피로의 원인을 준호에게만 돌렸던 것 같다. 그걸 부모님은 끝까지 이해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너무 쪼아댄다고 남자 자존심 좀 지켜줘라고 나를 나무랐다. 그런 부모가 결국 딸 대신 사위를 선택했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 더 마음이 뒤틀렸다. 포항역에 도착해 역 앞 광장에 서자 바다의 비릿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엄마 아빠가 자주 말하던 영일대 해수욕장을 떠올렸다.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님에게 물었다. 아저씨, 여기 포항에 최근에 새로 생긴 요양원 같은 거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대로요. 기사는 백미러로 나를 슬쩍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바다 보이는 데면 북구 쪽에 몇 군데 있긴 한데, 왜요? 가족분 입원하셨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말은 둘러댔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혹시 엄마 아빠가 도망간 곳이 그냥 여행지가 아니고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간 요양원이라면 그 누군가가 사위 준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왜 굳이 남편을 데리고 딸 몰래 요양원까지 가야 했을까? 택시를 내려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신호가 2번 울리더니 뜻밖에도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 몇 주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준호야, 너 지금 어디야? 여보, 그게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미안해. 엄마 아빠한테 많이 화났지? 그 한마디에 나는 알 것 같았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조용한 대답. 응. 나는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파도 소리가 뒤섞인 바닷가에서 혼자 소리치는 내 모습이 떠올라서였다. 어디야?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당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얘긴 그만해.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지금 당장 위치 보내. 한참 뒤 핸드폰에 주소 하나가 떴다. 포항시 북구 555 요양원.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요양원. 사위를 선택했다는 부모의 말과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잘 어우러지지 않았다. 택시를 다시 잡아타고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님이 말했다. 아, 거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데네. 요즘 환자분들 많이 가는 곳이지. 차가 요양원 언덕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들릴 듯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부모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너보다 준호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문장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요양원 앞에 도착하자 작지만 깨끗한 3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입구 근처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햇빛을 쬐고 있었다. 나는 안내 데스크로 곧장 달려갔다. 저 혹시 오늘 서울에서 온 부부 한 쌍이랑 40대 남자분 입원 절차 밟지 않았나요? 남자분 이름은 김준호예요.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오전에 입원하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나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나는 이 사람의 보호자일까? 아니면 이미 버림받은 아내일까? 결국 짧게 대답했다. 네, 아내입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 2층 병실에 계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바로 오른쪽 첫 번째 방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엄마, 아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대체 무슨 일을 꾸민 거예요. 2층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오른쪽 끝방 앞에 서자 문에 붙은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다. 김준호만 42세 보호자 장순자 김영수. 장순자와 김영수 내 엄마 아빠 이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보호자란에 남겨진 이름이 딸인 내가 아니라 사위와 장인 장모였다.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익숙한 엄마 목소리 그리고 아빠의 나지막한 웃음소리. 그 사이에 섞인 남편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우린 내 부모야. 우리 사위잖아. 아빠 목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문을 열어젖혔다. 병실 안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침대에 기대 앉아있는 준호가 있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 꽂혔다. 지연아, 엄마의 손에서 과일 칼이 덜컥 떨어졌다. 플라스틱 쟁반 위에 귤 몇 조각이 나뒹굴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너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겨우 나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어쩌다 여기까지 편지 봤어. 나는 엄마를 제지하듯 한 발짝 물러났다. 딸보다 사위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 읽었어. 엄마의 얼굴이 일순 굳었다. 지연아, 그건 그리고 여기. 나는 침대 머리맡에 명패를 가리켰다. 보호자란에 내 이름은 없더라. 대신 엄마 아빠 이름이랑 준호 이름만 있더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 맞지? 딸인 나보다 사위인 이 사람을 먼저 가족으로 선택했다는 거.
병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아빠가 천천히 일어나 내 앞에 섰다. 지연아,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하자. 싫어. 여기선 안 앉을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말해. 왜 나 몰래 둘이서 도망치듯 내려온 건데.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고 딸 대신 사위를 택했다고 편지까지 쓴 건데. 준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옆구리를 부여잡고 얼굴을 찡그렸다. 엄마가 급히 그를 붙잡았다. 일어나지 마. 아직 무리하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더 큰 혼란을 느꼈다.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건 또 뭐야? 준호야, 너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 건데? 남편은 눈을 감았다 뜨며 한참이나 말을 하지 못했다. 대신 아빠가 입을 열었다. 지연아, 네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엄마랑 나도 다 보고 있었어. 너는 늘 내 입으로 안 힘들다고 했지만 얼굴이 다 말해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참 많이 했다. 네가 언제까지 준호만 원망하면서 빚과 싸우며 살게 둘 건지. 근데 그 와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준호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정밀 검사 좀 받으라고. 엄마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위험증인 줄 알았어. 근데 검사 결과가 암이었어, 지연아.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암, 위암, 그것도 꽤 진행된 단계.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술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암이 전이된 흔적이 있을 수도 있어서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한대. 병원비도 문제지만 직장도 오래 다니기 힘들고 애도 돌봐야 하고. 너한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았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 결혼 10년 동안 지쳐 있었잖아.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맞벌이에 집안일에 육아 다 내 몫이었지. 준호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생활력이나 책임감 면에서 부족한 게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걸 네가 누구보다 잘 알잖니.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얘야 남편이 암이래. 앞으로 더 힘들 거야 라고 말했으면 너 마음이 어떻겠니? 네가 괜찮다, 함께 이겨내겠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솔직히 우리도 자신이 없었어. 아빠가 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했어. 네가 충분히 지쳐있는 딸이라는 걸 알면서 또 내 어깨 위에 병든 사위까지 올릴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짊어질 건지. 여기서 나는 비로소 제목 속 문장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딸이 아닌 사위를 선택한 부부. 그 선택은 딸을 버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래서 우리끼리 결심했어. 준호를 우리가 데리고 내려가자고. 네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먼저 병원비도 알아보고 요양원도 알아봤어. 너한텐 우리가 여행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근데 왜 편지에는 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너보다 준호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쓴 거야.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그 문장은 사실 우리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어. 평생 딸만 보고 살아온 우리가 처음으로 딸보다 사위 손을 먼저 잡았거든. 네가 알게 되면 분명 상처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번만큼은 우리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의 편에 서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야. 아빠가 낮게 덧붙였다. 부모가 되는 게 늘 자식을 선택하는 건 아니더라. 어떤 때는 자식이 모르는 사이에 사위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더라. 그게 결국 우리 딸을 위한 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병실 안 공기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뜨거워졌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자신의 병원복 끝을 꼭 쥐고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물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같이 고민할 생각은 안 했어? 준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말하려고 했어. 몇 번이나. 근데 당신 요즘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한 번은 그랬잖아. 당신만 아니었으면 부모님 옆에 살면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라고. 장난처럼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그래서 내 병까지 알게 되면 너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 그는 눈가를 훔쳤다.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먼저 말씀드렸어. 제가 혼자 감당하겠다. 그러니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두 분이 오히려 그러시더라. 네가 혼자 도망가면 네가 나쁜 놈이 된다. 차라리 우리가 같이 도망치자.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나쁜 부모가 되더라도 내 이름에 너무 큰 죄를 남기지 않게 하겠다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가 힘없이 풀었다.
그래서 나 몰래 따로 보호자 등록도 하고 요양원까지 온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나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못 보고 미워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 나는 나쁜 놈 되고 당신은 자유롭게 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지난 며칠간 내가 부어온 분노, 부모와 남편을 향해 쏟아붓던 욕이 나 뜨겁게 느껴졌다. 멋대로 결론을 내렸네. 나는 겨우 웃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상상만 한 채로. 엄마가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도망친 거야. 내 선택을 훔쳐버린 죄인이 된 거지.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너무 늙어서 네가 더 이상 짐을 지지 않았으면 해서.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 사람의 얼굴이 한꺼번에 눈앞에 겹쳐 보였다. 내 인생의 새 기둥 같은 사람들. 늘 내 편이라고 믿었던 부모, 그리고 함께 살면서도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느껴졌던 남편. 갓난아기였던 하늘이를 안고 당신만 믿는다며 눈이 붓도록 울던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말고 당신이 우리를 지켜야지 속으로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다. 이 병 완치 가능성은 얼마나 돼? 의사가 말하길 힘들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니래. 아빠가 대답했다. 그래서 여기 바다 보이는 요양원을 선택했지. 마음이 편해야 몸도 버티니까. 병원비는?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 집 팔아서 마련했다. 뭐라고? 어차피 늙어서 넓은 데 살 필요도 없다. 너랑 손주한테 줄 생각이었던 집이지만 내가 이혼녀로 살면서 그 집 붙잡고 사는 것보다 우리는 사위랑 손주가 웃는 얼굴로 사는 걸 보고 싶다. 아빠 말에 내 안에서 마지막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펑펑 울면서 말했다. 나한테 한 번만 물어봤으면 나도 그 선택 같이 했을 텐데.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으로 보였으면 나 빼놓고 셋이서만 이렇게. 엄마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넌 못난 딸이 아니야. 그냥 너무 오래 힘들게 버텨온 딸이야.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 편이 아니라 사위 편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야 내가 더 안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준호가 침대에서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미안해, 지연아. 다음 생엔 너 말고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한 사람 한 명이면 됐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이상한 오기가 고개를 들었다. 싫어. 나는 눈물을 훔치며 그를 바라봤다. 다음 생에도 나랑 결혼해. 세 사람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나는 웃으면서 덧붙였다. 대신 조건 하나. 다음 생에는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고 나보다 건강하게 벌어서 나를 좀 편하게 해줘. 그리고 부모님은 이번 생처럼 또 사위 편만 들지 말고.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병실 안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날 밤 나는 요양원 근처 작은 모텔에서 잠을 잤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망이라는 말은 때로는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지만 어떤 때는 사랑의 다른 얼굴일지도 모른다고. 부모님이 딸 몰래 사위를 선택하고 도망친 건 딸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딸을 향한 지나친 사랑이 가져온 비뚤어진 용기였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병을 숨긴 채 장인 장모와 함께 내려온 것도 찌질한 비겁함이자 동시에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존엄이었을 것이다. 나는 내일 아침 요양원에 다시 갈 것이다. 이번에는 도망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도망쳐줄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도망칠 곳은 병이나 빚이나 원망이 아니라 서로를 탓하던 지난날의 나 자신으로부터일 것이다. 딸이 아닌 사위를 선택한 부부, 급기야 딸 몰래 도망까지. 라는 말 뒤에는 이렇게 서툴고 서글픈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이야기를 안 사람으로서 하나의 선택을 하기로 했다. 이 사람들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앞으로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든 적어도 이번에는 나를 뺀 채 셋이서만 결정하게 두지 않기로. 그게 이 기묘한 도망극의 진짜 반전이 아닐까 싶었다. 오늘 영상 속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여러분만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